점심시간 끊임없이 헛구역질을 하자 동료들은 모두 뱃속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추측하기 바빴다. 대표님이 지나가다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던졌다. 다들 저한테 줄 축의금 준비하셨어요? 그날 12층 휴게실의 튀김 냄새는 갑자기 두꺼운 담요처럼 내 얼굴을 짓누르는 듯했다. 도시락 뚜껑을 막 열었을 뿐 한 젓가락도 뜨지 않았는데 기름진 냄새가 코를 훅 찌르자 누가 머리채를 잡아 끄는 것처럼 위장이 뒤집혔다. 나는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등 뒤에서는 의자 끄는 소리, 누군가의 놀란 외침, 그리고 벌떼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 씨 또 왜 저래? 이번 달만 3번째잖아. 설마. 나는 세면대를 붙잡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헛구역질을 했다. 목구멍이 칼로 긁는 것처럼 따가웠다. 거울 속에는 핏기 없는 얼굴, 방금 누구에게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선명한 다크서클이 보였다. 28살 평범한 디자이너, 미혼, 하지만 내 뱃속엔 비밀이 자라고 있었다. 8주 동안 애써 지켜왔고 오늘부터는 더 이상 지킬 수 없으리란 걸 알았다. 피부가 차가워질 때까지 한참을 세수했지만 속은 여전히 불타는 듯했다. 그냥 위험일 거야.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럴수록 서툰 거짓말처럼 들릴 뿐이었다.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즉시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사무실 전체가 일제히 숨을 죽인 듯했고 애써 나를 보지 않는 척하는 시선들이 내 머리카락에, 옷깃에, 그리고 아직 납작한 내 배에 와서 달라붙었다. 내 직속 상사인 김 팀장님이 맨 끝자리에서 다가왔다. 그녀는 망치질처럼 또각거리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새빨간 립스틱, 독한 향수,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윤 씨, 어디 안 좋아?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내 배를 향해 있었다. 너무 오래 쳐다봐서 손으로 가리고 싶을 정도였다. 혹시 가진 거야? 나는 손에 든 물컵을 꽉 쥐고 애써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위험인가 봐요, 팀장님. 요즘 기름진 걸 좀 먹었더니 위험인데 냄새만 맡아도 토한다고? 김 팀장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근처 자리들을 향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애 아빠가 누굴지 한번 맞춰봐요. 사무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악의적인 웃음은 아니었지만 살을 벨 만큼 날카로웠다. 누군가 영업팀의 강 대리님 이름을 언급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출장을 같이 가고 회식 2차를 함께 했다며 일부러 떠들었다. 그 말들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가 차갑게 식었다. 몸이 약해서 어지러운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 때문이기도 했다. 안 돼, 그만해. 컵을 책상에 내리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나는 못 박힌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만약 내가 입을 열면 울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울면 그들은 모든 게 사실이라고 더욱 확신할 터였다. 이 아이는 사고였다. 강변 호텔에서 열렸던 회사 워크숍 밤. 프로젝트가 거절당한 탓에 과음했다. 낯선 방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는 술 냄새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던 음악 소리, 차가운 에어컨 바람, 그리고 복도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을 때 나를 부축해주던 한 손. 그게 누구였는지 모른다. 답을 찾기도 전에 8주 후 내 몸이 대신 대답해 주었다. 지금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차갑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수군거림을 칼로 자르듯 끊어냈다. 사무실 전체가 누가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듯 조용해졌다. 의자 끄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멈췄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돌아보니 그가 들어서고 있었다. 훤칠한 키, 긴 다리, 넓은 어깨를 감싼 짙은 색 정장, 조각처럼 무표정한 얼굴, 한 번 보기만 해도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깊고 검은 눈. 사람들은 그를 강지혁 대표님, 우리 그룹의 총수라 불렀다. 큰 회의에서 여러 번 뵌 적 있지만 늘 먼발치에서였다. 그는 만지기 어려운 차갑고 누구도 감히 농담할 수 없는 존재 같았다. 김 팀장님은 즉시 목소리를 바꿨다. 물처럼 부드럽게. 아, 대표님, 저희는 그냥 서윤 씨 건강이 걱정돼서요. 임신한 것 같아서 다들 궁금해하길래. 강 대표님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너무 오래 쳐다봐서 숨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했다. 그 순간 한 손이 내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마르고 견고했다. 그 감촉에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났다. 마치 3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누군가 두드린 것 같았다. 3년 전 비 오는 밤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나를 잡아주었던 것도 꼭 이런 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강 대표님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담겨 있었다.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떨어졌다. 추측은 그만하시죠. 김 팀장님은 여전히 애써 웃었다. 네, 다들 그냥 강 대표님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잘랐다. 봉투나 준비해요.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명확하게, 칼날처럼 또렷하게 다음 말을 이었다. 그 아이, 제 아이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예의상 조용한 것이 아니라 천장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한 침묵이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모르게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목소리인데도 낯설었다. 강 대표님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지더니 나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 씨, 서 있지 말아요. 몸도 안 좋으면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왜 이러시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수십 개의 눈동자 앞에서,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김 팀장님 앞에서, 방금 전까지 귓가에 맴돌던 비웃음 앞에서 나는 마치 진흙탕에서 막 건져졌지만 구해진 건지 더 깊이 빠뜨려진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강 대표님은 손을 내려 내 허리를 가볍게 감쌌다. 아주 빠르고 은밀한 동작이었지만 모두가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겠다는, 그리고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다는 신호였다. 대표님, 김 팀장님이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강 대표님은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단 한 번의 눈짓. 김 팀장님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걸었다. 나는 땅에 발이 닿지 않는 듯 그를 따라 걸었다. 맙소사, 진짜야? 하는 소리들이 등 뒤로 멀어졌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자 비로소 내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검고 윤이 나는 차 뒷좌석에 앉혀지고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두 손이 떨렸다. 아이가 대표님 아이라니요. 방금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세요? 강 대표님은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바로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에야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강 대표님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내 피부를 마비시키는 한마디를 던졌다. 8주 전 강변 호텔에서 열렸던 워크숍 날밤. 술에 취했었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셨어요? 강 대표님은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차갑게 돌아왔다. 내가 기억하니까, 그리고 당신을 아주 오랫동안 찾았으니까. 당신을 오랫동안 찾았다는 말에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하늘은 흐리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3년 전 비 오던 밤이 갑자기 불량 전등처럼 번쩍 켜졌다. 피투성이인 남자가 아파트 건물 아래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뜨거운 숨, 검은 눈, 그리고 열에 들떠 내 손목을 잡던 손.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강 대표님을 확 돌아보았다.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차는 이미 달려나가고 있었다.
나와 함께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그 확언과 함께.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가 그 아이는 내 아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차는 침묵 속에서 달렸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차 안의 에어컨은 시원했지만 등골은 누가 뼛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처럼 화끈거렸다. 강 대표님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고른 숨결과 정장에서 나는 은은한 우디 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 향은 너무나 익숙해서 기억 속 어딘가에 끈이 세게 당겨지듯 심장이 콕 찔렸다. 차 좀 세워주세요. 내가 목소리를 냈다. 거의 애원하는 듯한 작고 쉰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 대표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차는 여전히 달렸고 차량이 더 적은 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그의 얼굴에 빛과 그림자를 교차시켜 표정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서윤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다. 진정해야 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울음이 섞인 듯한 소리였다. 진정하라니요. 방금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이가 대표님 아이랬어요. 내일 사람들이 저에 대해, 대표님에 대해 뭐라고 할지 아세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피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겁니다. 그 세 단어는 너무나 무거워서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입술을 꽉 깨물자 목이 메어왔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입 밖으로 내뱉을 만큼 명확하지 않았다. 차는 경비원이 지키고 서 있는 낮은 건물 앞에 멈췄다. 나는 이곳이 회사 임원들을 위한 서비스 레지던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강 대표님이 먼저 차문을 열고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일단 내려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왜 저였어요? 나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물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강 대표님은 바로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도 아니고요. 나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하지만 대표님은 대표님이잖아요. 명성과 지위가 있으신 분이고 전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에요. 오늘 대표님의 한마디가 저를 어떤 상황에 몰아넣을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는 멈칫했다. 무슨 뜻이에요? 강 대표님은 한 걸음 다가왔지만 내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했다. 내가 침묵해서 사람들이 계속 억측하게 놔뒀다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 당신 혼자였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엿보고 엿고 깎아내리겠죠. 하지만 내가 나서면 그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익숙한 냉정함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처럼 단단한 무언가를 보았다. 우리는 넓지만 간결하게 꾸며진, 심지어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정돈된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마셔요. 나는 컵을 들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을 붙잡은 듯 두 손으로 감쌌다. 그날 밤을 기억한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것도 아시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거리를 두며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의 태도를 보였다. 당신은 취했고 울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아니었죠. 나는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움찔했다. 들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제정신이 아닐 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겁에 질린 채 옷을 챙겨 입고 허둥지둥 달려나갔죠.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그날 직원 명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중에서야 당신이 박서윤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그럼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당신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게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네요. 나는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아니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간은 조용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가 무언가를 카운트다운하는 것처럼 똑딱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저랑 결혼이라도 강요하실 건가요? 강 대표님은 그 질문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건 뭐 때문인데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내 심장을 내려앉게 하는 한마디를 했다. 내 아이가 뜬 소문 속에서 태어나길 원치 않으니까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닦을 새도 없이 빠르게 흘러내렸다. 그의 앞에서 이렇게 울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아이라는 두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가와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티슈 상자를 놓고 내 쪽으로 살며시 밀어주었다. 울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있을 테니.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혼란스러움에, 두려움에, 그리고 방금 보호받았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분에. 내가 진정했을 때 밤은 깊어 있었다. 강 대표님이 일어섰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요. 안쪽 방을 써요. 나는 밖에서 잘 테니.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저는. 서윤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엄격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당신은 임신했어요. 혼자 보내는 건 안심이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아마 저항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뱃속의 아이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다. 서윤아, 네 동료가 전화해서 안부 묻더라. 몸이 안 좋다는데 무슨 일 있니? 나는 화면을 보며 목이 메었다. 아직 엄마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엄마의 눈을 마주할 준비가. 거실에서 강 대표님이 걷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나를 깨울까봐 조심하는 듯했다.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안심은 아니었고 신뢰도 아직 아니었다. 깨질까 두려우면서도 놓기 아쉬운 아주 연약한 무언가였다. 나는 배에 손을 얹고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아가야, 모든 게 괜찮아지겠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시계의 규칙적인 똑딱임과 앞으로 결코 단순하지 않을 일들을 품고 열리는 긴 밤만이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설고 두려운 기분 속에서 깨어났다. 회색 커튼을 통해 얇은 햇살이 들어와 나무 바닥에 긴 줄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배에 손을 얹고 규칙적으로 뛰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냈다. 이곳은 내 좁은 원룸이 아니었다. 낡은 벽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도, 골목 아래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는 소리도 없었다. 이곳은 발코니 밖에 새가 짖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고 입덧은 여전했지만 어젯밤보다는 가벼웠다. 아마 악몽 없이 긴 잠을 잤기 때문일 것이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강 대표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정장 대신 밝은 색 셔츠를 입고 소매를 단정하게 걷어 올려 평소보다 덜 차가워 보였다. 일어났어요? 그가 물었다. 낮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우유 좀 마셔요. 속 비우지 말고. 나는 망설였다. 제가 너무 폐를 끼치네요. 그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폐 아닙니다. 단 두 단어였지만 아주 단호했다. 나는 우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기분 좋게 퍼지며 속이 조금 진정되었다. 오늘 회사 안 가보셔도 돼요? 내가 물었다. 오전 반찬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나는 그 처리할 일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갈 소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윤 씨,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거리를 유지했다. 오늘은 연차를 내도 괜찮아요. 인사팀에는 내가 말해두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언가를 재는 듯 오랫동안 머물렀다. 피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고집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데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갑자기 누군가 내 앞에 서서 나를 막아주니 고마우면서도 약해질까봐 두려웠다. 출근할 거예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마주하고 싶어요. 강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요는 안 하죠.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우리는 꽤 이른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아직 한산했지만 내 부서가 있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가 내리자마자 시선들이 쏟아졌다가 들킬세라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것이 느껴졌다. 소문은 이미 퍼졌다. 김 팀장님은 자기 자리에서 나를 보고는 순간 멈칫하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 씨, 좀 괜찮아? 네, 괜찮아요, 팀장님. 나는 평소처럼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강 대표님은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가에 서서 나를 한번 쳐다봤다. 아주 짧았지만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익숙한 화면, 작업하다만 디자인 시안. 나는 심호흡을 하며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김 팀장님이 나를 작은 회의실로 불렀다. 방 안에는 인사팀 직원 2명이 더 있었다. 공기는 손이 시릴 정도로 심각했다. 서윤 씨, 김 팀장님이 입을 열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근무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인사팀에서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하네요. 나는 허리를 폈다. 무슨 의견이요? 회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요? 장기 휴가나 부서 임시 이동 같은. 인사팀 직원이 탐색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 대표님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세 사람 모두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더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평온하지만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였다. 박서윤 씨는 정상 근무할 거고 필요한 모든 지원은 내가 책임집니다. 인사팀 직원은 당황했다. 네. 하지만 여론은 회사 업무가 아닙니다. 그가 말을 잘랐다. 일 못하겠는 사람은 그만두면 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우면서도 가벼워졌다. 회의는 아주 빨리 끝났다. 나는 강 대표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그가 멈춰섰다. 점심때는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대표님, 내가 그를 불렀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과하게 굴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주 연약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 내 모든 걸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점심때 나는 거의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다. 구내식당의 음식 냄새는 나를 메스껍게 했다. 나는 숨을 쉬러 발코니로 나갔다. 마침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윤아. 엄마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오늘 아침에 옆집 행복이 엄마가 그러는데 너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더라.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목이 메었다. 어젯밤부터 이 전화를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수학이 너머는 조용했다. 아주 오랫동안. 뭐라고? 엄마가 되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도 안 했는데? 네. 나는 작게 대답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크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아시면 제가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내가 서둘러 말했다.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엄마, 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든 아니든 배는 네가 불렀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애 아빠는 누군데? 나는 눈을 감았다. 강 대표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지혁 대표님이요. 내가 말했다. 우리 회사 대표님이요. 또다시 침묵.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섞여 훨씬 낮아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 있니? 그 사람이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알아요.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버리진 않았어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와. 그 사람도 만나봐야겠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만남이 조만간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말이 나오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강 대표님은 정시에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차에 타자마자 바로 말했다. 저희 엄마가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앞을 똑바로 보았다.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차는 우리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빌라. 엄마는 언제부터 나와 계셨는지 옷자락을 꽉 쥔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차에서 내렸다. 엄마. 강 대표님이 내 뒤를 따라 내리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엄마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계심과 피로가 섞인 눈빛이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낡은 원목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 몇 분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내 딸한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강 대표님은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라니요? 엄마가 쏘아붙였다. 돈으로요? 아니면 말뿐인 약속으로요? 강 대표님은 나를 한번 쳐다본 뒤 엄마를 향해 돌아섰다. 서윤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서윤 씨가 동의할 때만입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 몰랐다. 심장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엄마는 나를 보았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두려웠다. 너무 빠른 결혼, 우리 사이의 거리,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지만 그의 눈에서 보이는 확고함 또한 보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강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 한 말 잊지 말아요. 강 대표님은 일어서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침대에 누워 익숙한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뜸해졌다.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모든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 다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앞은 안개 낀 길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얼룩덜룩한 낡은 천장. 얼룩 하나하나가 마치 머리 위를 떠다니는 회색 구름 같았다. 나는 옆으로 누워 배에 손을 얹었다. 오후에 들었던 강 대표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너무나 명확하고 침착해서 오히려 두려웠다. 서윤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애원도 강요도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꺼낸 결정 같았다. 나는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눈을 감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의 눈빛이 떠올랐다. 기쁨도 안심도 아니었지만 처음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었다. 평생을 참고 견디는 데 익숙했고 모든 것을 지독할 만큼 현실적인 눈으로 보셨다. 거실에서 엄마가 뒤척이는 소리, 아빠가 가볍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돌아온 후로 아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화난 듯 하면서도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조만간 아빠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엄마의 밥 짓는 것을 도왔다. 갓 지은 밥 냄새, 시금치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아주 익숙하고 아주 일상적인 냄새. 엄마는 내 옆에서 천천히 고기를 썰었다. 서윤아, 엄마가 나를 보지 않고 입을 열었다. 생각은 잘해봤니? 나는 손을 멈췄다. 칼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어제 일 말씀이세요? 응. 엄마는 칼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널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그 길을 갈 수 있겠는지.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안다는 것과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넌 임신해서 약한 입장이지만 엄마는 네가 그 아이 때문에 억지로 고개 끄덕이는 건 원치 않아. 나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의 눈가주름이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깊어 보였다. 아이 때문에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도 없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 내 아빠가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 하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 아직.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아빠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엄마 말대로였다. 그날 오후 강 대표님은 회사 차도 기사도 없이 왔다. 그는 평범한 검은색 차를 몰고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창문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마당에 서 있었는데 손에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자세는 꼿꼿했지만 과시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아빠는 차상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강 대표님이 고개 숙여 인사했을 때 아빠는 일어서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했다. 앉게. 아빠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공기는 시랫바늘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거웠다. 아빠는 강 대표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책임지겠다고 했더군. 어떻게 책임질 건가? 강 대표님은 허리를 폈다. 아버님, 서윤 씨와 결혼해서 서윤 씨와 아이 두 사람 모두를 책임지겠습니다. 결혼은 했나? 아빠가 바로 물었다. 아니요. 그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따로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 약속이라도 한 적 있나? 없습니다. 강 대표님은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숨죽이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나? 강 대표님은 아주 빠르게 나를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아빠를 보았다. 서윤 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서윤 씨가 착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는 그 점을 존중합니다. 아빠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일어나 캔마루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잠시 후 아빠가 돌아왔다. 자네는 지위도 있고 돈도 있겠지. 내 딸은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이야. 나중에 내 딸이 고개 숙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네. 강 대표님도 따라 일어섰다. 서윤 씨가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서윤 씨가 원한다면 제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 심장이 떨렸다. 감동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빠는 나를 보았다. 똑똑히 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 마음은 어떻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주 긴 순간이 흘렀다. 바로 대답할 순 없어요. 아빠. 아빠는 강 대표님을 돌아보았다. 들었겠지? 재촉하지 말게. 강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화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강 대표님은 날이 어둑해질 무렵 돌아갔다. 가기 전에 그는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급하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몸조리 잘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상한 리듬 속에서 살았다. 3일은 출근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강 대표님은 자주 오지 않았다. 그저 문자로 밥은 먹었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물어볼 뿐이었다. 재촉하지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 더 이상 대놓고 수군거리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여전했다. 경계하는 사람도
애써 잘 보이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 확인된 이야기가 즉시 색깔을 바꾼다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을 때 김 팀장님이 다가왔다. 서윤 씨.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서 운 좋은 줄 알아. 꽉 잡아야 해.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전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 팀장님은 옅게 웃었다. 인생에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많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잣대로 인생을 본다는 것을 알았다. 내게 이 일은 단순히 잡거나 놓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강 대표님이 나를 산부인과에 데려갔다. 의사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며 더 많이 쉬라고 당부했다. 초음파 기계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주 작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찐스하게 존재하는 심장 박동. 강 대표님은 옆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에게 부담을 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을 이런 상황으로 끌어들인 건 나죠. 만약 그날 대표님이 나서지 않았다면 전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침묵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에는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밖을 내다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두 갈래 길 가운데 서 있고 어느 길도 쉽지 않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나를 맞아주며 몇 마디 물었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엄마가 나를 불렀다. 서윤아, 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남들 입방아 때문에 살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그날 밤 나는 배에 손을 얹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네가 잘못된 선택의 이유가 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나의 결정이 곧 내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앞에 남아있다는 것도. 그날 산부인과 검진 이후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처럼 극심한 혼란도 그렇다고 완전히 평온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느리지만 꾸준히 흐르는 지하수처럼 나를 멈춰서서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침에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엄마의 밥 짓는 것을 돕고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아빠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무거운 눈빛으로 나를 보지는 않으셨다. 가끔 오늘은 안 피곤하냐? 하고 짧게 물으셨다. 그게 전부였지만 나는 그것이 아빠가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점차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일에 집중했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했다. 강 대표님은 약속대로 내 업무에 간섭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너무 자주 나타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항상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 씨, 오늘 저녁에 데리러 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의 차는 이웃들의 눈을 피해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우리는 차 안에서 서두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쳐 들어와 그의 얼굴에 어린 피로를 드러냈다.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당신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더라도 내가 친부로 이름을 올리고 양육비도 충분히 지원해서 당신과 아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할 겁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그런 가능성까지 미리 생각해둔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궁지에 몰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럼 결혼은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여전히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조건으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끈이 풀리는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표님,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무서워요. 무엇이요? 그가 물었다. 대표님 옆에 설 만큼 제가 단단하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커서 나중에는 제가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나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당신과 아이를 혼자 마주하게 두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을 자기 쪽으로 짊어지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엄마는 강 대표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아빠는 반대하지 않으셨다. 그저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자고 짧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강 대표님은 천천히 식사했고 말을 아꼈으며 우리 부모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엄마가 그에게 생선살을 발라주자 그는 감사합니다. 어머님하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엄마가 그를 조금 더 오래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식사가 끝나고 아빠는 차를 따라 한 잔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내게 말해보게. 아빠가 입을 열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일하게 둘 건가? 강 대표님은 즉시 대답했다. 서윤 씨가 원한다면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집안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빠가 이어서 물었다. 서윤 씨가 가장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빠에게 그것이 이미 1차적인 수용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강 대표님을 문 밖으로 배웅할 때 엄마가 나를 불렀다. 서윤아, 엄마가 작게 말했다. 저 사람은 말이 적지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나는 엄마를 안았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아요, 엄마.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장밋빛 꿈속에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이는 어디서 낳고 누가 돌볼 것인가? 나는 엄마가 될 만큼 강한가? 어느 날 저녁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수첩을 펴고 아주 큰 글씨로 결혼이라고 썼다. 나는 배에 손을 얹고 안에서부터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다. 진짜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강 대표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저예요. 생각해봤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결혼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말해봐요. 첫째, 모든 것을 투명하게 서두르지 않고 진행해주세요. 둘째, 저는 바로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셋째, 나중에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면 멈출 권리를 가질 거예요. 그는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존중합니다. 전화는 침묵 속에서 끝났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내 앞의 길이 더 명확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꽃길이 깔린 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 길. 나는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밤중에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야, 엄마는 선택했어. 두려움 때문도 다른 사람들 때문도 아니야. 엄마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렸다. 나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갈림길에 멈춰서 있지는 않았다. 그 통화 이후 모든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서두르지는 않았다. 강 대표님은 일을 크게 벌리지도 요란하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저 내게 약속했던 대로 조용히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갔다. 주말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우리 집에 왔다. 정장도 고급 차도 없이 밝은색 셔츠에 평범한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 2개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과일, 하나는 빵이었다.
엄마는 그를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이내 문을 열어주셨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게. 집안의 공기는 여전했다.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았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배에 손을 얹었다. 긴장과 걱정이 교차했다. 오늘 온 것은 강 대표님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과 날짜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성대하게 하지는 않고 양가 친척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보았다. 아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자네 집안은 어떤가?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집안에는 고모님 한 분만 계십니다. 고모님과는 이미 말씀드렸고 동의하셨습니다. 나는 살짝 놀랐다.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것만 알았다.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안쓰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집은 대단한 예물은 필요 없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야. 강 대표님은 나를 돌아본 뒤 아빠를 보았다. 알겠습니다. 대화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웃음소리는 없었지만 더 이상 무겁지도 않았다. 강 대표님이 돌아갈 때 엄마는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확실한 거니? 엄마가 작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내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그럼 몸조리 잘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탐색의 눈길 대신 호기심과 의례적인 축하의 말이 오갔다. 김 팀장님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서윤 씨, 그녀가 옅게 웃었다. 이제 사모님 대신에 우리 잊지 마.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렌즈를 통해 보여질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내게 부담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강 대표님이 문가에 서 있었다.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가 짧게 말했다. 우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작은 식당에 갔다.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다. 음식 냄새를 맡아도 더 이상 메스껍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편안해 보였다. 좀 나아졌네요. 그가 말했다. 네, 내가 대답했다. 아마 아이도 점점 익숙해지나 봐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무서운 게 당연하죠. 그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니까. 나는 그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냉정한 대표님이 아니라 곧 형성될 가족 앞에 선 한 남자로서. 결혼하고 나서도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한동안 부모님과 더 지내도 괜찮아요. 나는 놀랐다. 괜찮으시겠어요? 당신이 힘들게 되는 게 싫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나는 그가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기 위해 속도를 늦추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인신고를 하는 날은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다. 나는 구청 앞에 서서 서류를 들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강 대표님은 내 옆에 서 있었다. 자세는 꼿꼿했지만 그의 손은 살짝 힘이 들어가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앞에 간판을 보고 그를 보았다. 네,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다 읽고 서류에 붉은 도장을 찍었다. 쾅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큰 문을 통과한 기분이었다. 구청을 나오자 강 대표님이 내 손을 잡았다. 꽉 쥐지는 않았지만 단단했다. 이제부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그저 착실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다. 그 소박한 말들이 내게는 어떤 축복의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책상 위에 놓인 혼인신고서를 바라보았다. 나는 배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는 다른 단계로 넘어섰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게. 밖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서서히 형성되는 새로운 삶의 리듬처럼 들렸다. 나는 결혼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 진짜 갈등과 더 큰 시련은 분명히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의 세계로 들어갈 때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나는 바로 강 대표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가 말했던 대로 천천히 그리고 적당한 선을 지키며 진행되었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지냈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했으며 밤에는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마치 예전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단지 내 마음속에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 두 글자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살짝 조여왔다. 벅찬 행복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뚜렷한 인식 때문이었다. 강 대표님은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다. 그는 주말에 들러 밥 한 끼를 먹고 아빠와 일 얘기를 몇 마디 나누고 엄마에게 적당히 안부를 물었다. 그는 억지로 친한 척하지도 그렇다고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어른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나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강 대표님이 엄마에게 말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서윤 씨 데리고 시골에 계신 고모님 댁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나는 멈칫했다. 손에는 아직 널지 못한 옷을 들고 있었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엄마는 나를 돌아보았다. 넌 괜찮겠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날이 올 줄 알았다. 그분 강 대표님의 고모님은 그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시어머니라고 부르게 될 뿐이었다. 내 대표님 뜻에 따를게요. 내가 대답했다. 강 대표님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준비가 안 됐다면 미룰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갈게요. 여행은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되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점차 한적해졌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다. 고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고모님은 직설적인 분입니다.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직설적인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두려웠다. 그의 고모님 댁은 작은 소도시에 있었다. 낡았지만 깔끔한 2층 집이었고 앞마당에는 부겐빌레아가 가득 피어 있었다. 나이든 여인 한 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색의 편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사납지는 않았다. 고모, 강 대표님이 불렀다. 그녀는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선을 내게로 옮겨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은 반사적으로 배 위에 올라갔다. 그녀는 받아주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저 들어와라고 말했다. 집안은 조용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강 대표님은 내 옆에 앉아 말이 없었다. 임신했다면서.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결혼 전에? 그녀가 이어서 물었다. 강 대표님이 나서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살짝 흔들었다. 네, 제 잘못입니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집은 부자도 아니고 며느리 떠받들어주는 집안도 아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대접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약간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말은 할 줄 아는구나. 점심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녀는 강 대표님에게 반찬을 덜어주고는 나를 보았다. 입덧은 하냐? 네, 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내숭 떨지 말고. 그 직설적인 말에 나는 움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적어도 그녀는 가식적이지 않았다. 식사 후에 그녀는 강 대표님을 뗏마루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1분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와 나를 보았다. 나 좀 따라오너라. 나는 일어나 그녀를 따라 뒷마당으로 나갔다. 부겐빌레아 꽃잎이 발밑에 흩날렸다. 솔직히 말하마.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 지혁이와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지혁이와 결혼했다고 큰 기댈 곳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녀가 말을 이었다. 모든 건 내 스스로 일어서야 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살짝 부드러워졌다. 네가 착실하게 살면 내가 널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네가 대표이사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군다면 미리 말해두지만 그건 착각이야.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돌아오는 길에 강 대표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차가 소도시를 벗어날 무렵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고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현실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됐습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당신을 가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그가 나를 그의 세계로 직접 발을 들여놓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끌거나 과잉 보호하는 대신 그 여행 며칠 후 나는 더 피곤해졌고 배도 눈에 띄게 불러왔다. 나는 회사에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했다. 강 대표님은 반대하지 않고 쉬엄쉬엄 하라고만 당부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옷을 개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서윤 씨 맞으시죠?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강 대표님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그런데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느릿했다. 강 대표님 옆에 있는 모든 여자가 다 사랑 때문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제게 전화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너무 믿지는 말라고요. 그 여자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차가워졌다. 그 말들은 내 마음에 떨어진 모래알 같았다. 작지만 날카로웠다. 그날 밤 강 대표님은 늦게 돌아왔다. 나는 묻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전화가 왔었어요. 그는 멈칫했다. 누구요? 대표님 옛날 지인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가 말하길 대표님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 때문에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과거를 몇 마디 말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상처 입히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구체적인 약속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그저 그의 익숙한 침착함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배에 손을 얹자 아이가 살짝 발길질을 했다. 아주 가벼웠지만 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 결혼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과거에서 온 그림자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짜 시련은 외부인의 말이 아니라 나와 강 대표님이 앞으로 어떻게 함께 걸어갈지에 달려있다는 것도.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앞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갈림길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통화 이후 나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을 안고 살았다. 뚜렷한 질투도 그렇다고 의심도 아니었다. 강 대표님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긁는 미세한 흠집 같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고 끝까지 파고들지도 않았다. 아마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입을 여는 순간 이 연약한 평화가 깨져버릴까봐. 그 후 며칠 동안 강 대표님은 평소와 같았다. 아침에 나를 출근시켜주고 저녁에 회의가 없으면 일찍 돌아왔다. 그는 나를 피하지도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의 침착함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불안하게 했다. 나는 두 성인 사이에서는 때로 침묵도 하나의 시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배는 더 빨리 불러왔고 옷은 점점 넉넉해졌으며 걸음걸이도 느려졌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6개월 차부터 휴직할 것을 권했지만 나는 좀 더 일하겠다고 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너무 일찍 멈추면 내가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로만 남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 대표님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피곤하면 쉬어요. 남들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을 때 김 팀장님이 다가왔다.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였다. 서윤 씨, 누가 찾아왔는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아래 로비에. 그녀가 머뭇거렸다. 여자분이야. 심장이 살짝 조여왔다. 나는 일어서며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지난번 전화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느꼈다. 로비에 서 있는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내 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보았다. 박서윤 씨? 그녀가 물었다. 네,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그녀가 옅게 웃었다. 강 대표님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수진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몇 초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회사 맞은편 카페에 앉았다. 나는 따뜻한 물을, 그녀는 블랙 커피를 주문했다. 지난번에 전화하셨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늘 오신 건 단순히 인사 때문은 아닐 텐데요. 이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을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요? 내가 물었다. 강 대표님, 예전에 진지한 관계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의 가족에게서 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죠. 나는 침묵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했다. 이 이야기를 제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물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하니까요. 이수진이 대답했다. 강 대표님 아내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당신은 임신했으니 그가 당신을 보호하겠죠. 하지만 나중에는요? 나는 이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이수진은 순간 멈칫하더니 웃었다. 생각보다 날카롭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분의 과거를 부정하진 않지만 현재 그분의 아내는 저예요라고 말했다. 이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일어섰다.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그녀는 떠났고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이수진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강 대표님의 과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일찍 집에 돌아왔다. 강 대표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넓지만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8시가 거의 다 되어 그가 돌아왔다.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약간 멈칫했다. 왜 전화 안 했어요? 그가 물었다. 기다리고 싶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재킷을 벗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이수진 씨가 찾아왔었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놀라지는 않았고 그저 가라앉았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대표님 과거에 대해서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다른 여자에 대해서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 당신이 듣게 될 줄 알았어요. 말해줄 생각은 없으셨어요?
내가 물었다.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임신해서 심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아니었죠. 그 말에 나는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갔다. 제가 그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했을 뿐입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다 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지금 이 현재를 선택한 게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원해서인지 알고 싶어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를 놀라게 하는 한마디를 했다. 처음에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솔직함 때문이었다. 나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두려웠지만 솔직함은 믿었다. 대표님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내가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저와 아이를 버리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는 일어나 내 옆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주 가볍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예정보다 일찍 휴직에 들어갔다. 의사는 휴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마는 자주 들러 구기며 죽을 가져다 주셨다. 아빠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내가 외출할 때마다 천천히 다녀라고 당부하셨다. 어느 날 오후 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오너라. 그녀의 목소리는 애두르지 않았다. 아는 의사한테 진찰 한번 받아보자. 나는 약간 놀랐지만 대답했다. 네. 짧은 통화였지만 나는 그녀가 그녀만의 방식으로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달콤한 말도 드러내는 관심도 없었다. 그저 아주 현실적인 행동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새로 산 아기 옷을 개고 있었다. 아주 작은 옷들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나는 배에 손을 얹고 전보다 강하게 차는 아이의 태동을 느꼈다. 아가야. 나는 속삭였다.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할게. 밖에서는 강 대표님이 문에 기대어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무언가 아주 깊고 아주 고요한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우리에게 아직 마주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가장 큰 풍파는 아마 아직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그 대화 이후 나와 강 대표님은 암묵적으로 한 가지에 동의한 것 같았다. 과거가 더 이상 현재에 닿을 기회가 없다면 더 이상 파헤치지 않기로. 하지만 나는 또한 이름 붙이지 않아도 조용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등 뒤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충분히 강한 빛만 비추면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된 것들. 주말에 그는 약속대로 나를 고모님 댁으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방심하지도 않았다.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깔끔했다. 고모님은 챗마루에 서 계시다가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내 배를 먼저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보았다. 걸음걸이 조심해라. 그녀가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나를 읍내에 있는 단골 병원으로 데려갔다. 나이 든 의사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가가 시큰거렸다. 강 대표님은 옆에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조용하지만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푹 쉬고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오자 고모님은 많이 묻지 않았다. 그저 강 대표님에게 나를 일찍 집에 데려다주고 밥 잘 챙겨 먹이라고 당부하셨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백미러로 고모님이 오랫동안 문가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고모님이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강 대표님이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저 익숙하지 않으신 거겠죠. 고모님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주 무뚝뚝한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시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 역시 화려한 말 없는 관심에 익숙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밤에 잠들기 어려웠다. 강 대표님은 저녁 회의를 줄이고
더 일찍 돌아왔다. 어떤 날은 그저 내 옆에서 서류를 읽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소파에서 힘겹게 일어나려 할 때 강 대표님이 즉시 나를 부축했다. 혼자 일어나지 말고 그가 말했다. 나를 불러요. 나는 그를 보며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다. 제가 그 정도로 약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약간 멈칫하더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엿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꽤 컸다.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지혁 씨,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수진 씨, 바쁩니다. 10분이면 돼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이와 관련된 일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 대표님은 나를 보았고 나도 그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가더라도 막지 않겠지만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련이 있다니요? 그가 물었다. 만나서 직접 말할게요. 강 대표님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전화로 하세요. 수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잠시 후 이수진은 옅게 웃었다. 당신 변했네요. 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불분명한 일로 걱정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배에 손을 얹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전화할 줄은 몰랐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보았다. 약속하죠. 그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내게는 꼭 필요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다. 이틀 후 엄마에게서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서윤아, 누가 집에 찾아와서 너에 대해 묻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요, 엄마? 어떤 여자분인데 엄마가 말했다. 내 남편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 내가 들여보내지는 않았는데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고 갔어. 나는 눈을 감았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네가 급하게 결혼했다느니, 그 사람 과거가 복잡하다느니.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안 믿지만 듣기만 해도 피곤하더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나는 이수진이 필요 이상으로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강 대표님에게 다시 이야기했다. 그의 얼굴이 확 어두워졌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떻게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시끄러워지는 건 싫어요. 그는 내 앞에 앉았다. 나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당신 가족을 괴롭힌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강 대표님은 이수진과 만나기로 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보고 싶지도 스스로에게 더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다.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웠다. 그는 말을 꺼내기 전에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과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다예요? 내가 물었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선을 확실히 그었고 그녀도 이해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기로 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지 않으면 이 결혼에는 아무런 기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꽤 평온하게 지나갔다. 나는 부모님 댁에 더 자주 갔다. 엄마는 손주를 위해 옷을 뜨기 시작했다. 아빠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가끔 강 대표님이 사온 작은 아기 침대를 보며 눈빛이 가라앉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나를 갯마루로 불렀다. 서윤아, 아빠가 천천히 말했다. 후회하지는 않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말을 이었다. 혼자 끙끙 앓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완전히 집에서 쉬었다.
강 대표님은 업무를 조정하고 내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허리가 아프면 그는 불평 없이 일어나 마사지를 해주었다. 안 피곤해요? 내가 물었다. 피곤하죠. 그가 옅게 웃었다.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나는 그를 보며 문득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느꼈다. 그는 완벽하지 않고 과거도 있고 숨겨진 구석도 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여기에 내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 비 오는 어느 날 오후 내가 창가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있을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를 정도로 세게 찼다. 강 대표님이 달려왔다. 왜 그래요? 아이가 찼어요. 나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주 세게요. 그는 내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태동을 느꼈다. 잠시 후 그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안녕 아가야. 단 2단어였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진정시켰다. 나는 앞으로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이 순간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누군가와 함께 폭풍을 지나고 있다는 감각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아마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내 모든 선택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막달의 날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흘러갔다. 시간은 길게 늘어진 것 같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아주 현실적인 무거움을 안고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저 집안을 맴돌며 창밖을 보다가 시계를 보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렸다. 강 대표님은 요즘 부쩍 일찍 퇴근했다. 어떤 날은 노트북을 집에 가져와 식탁에 앉아 일하면서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왼쪽으로 누워요. 그가 상기시켰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알아요. 나는 대답했지만 여전히 느릿하게 몸을 돌렸다. 그는 일어나 내 베개를 다시 고쳐주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나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의 존재가 스며드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다. 더 이상 큰 결정 앞에 선 낯선 남자가 아니라 내가 날이 추워지면 불편해하고 한밤중에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출산 가방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엄마가 오셨다. 엄마는 청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안에는 직접 바느질한 아기 옷 몇 벌이 들어있었다. 좀 크게 만들었어. 엄마는 변명하듯 말했다. 애들은 금방 크니까. 나는 옷 하나하나를 들었다. 목이 메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내 배를 보았다. 아프니? 네, 좀 뻐근해요. 내가 옅게 웃었다. 엄마는 내 배에 손을 얹었다. 아주 가볍게.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그 말에 나는 움찔했다. 나는 엄마를 보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나는 엄마 마음속에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고 내 결혼에 대해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막지 않고 뒤에 서 있기를 선택하셨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어려웠다. 배는 뒤틀리고 허리는 은근히 아팠다. 새벽 3시쯤 나는 배가 아주 선명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통증이었다. 나는 나지막이 강 대표님을 불렀다. 그는 거의 즉시 벌떡 일어났다. 왜 그래요? 아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그는 시계를 보고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즉시 심각해졌다. 주기적으로 아파요? 아니면 계속 아파요? 주기적으로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챙기고 차를 부른 뒤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아주 침착해 보였지만 내 등 뒤에 놓인 그의 손은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차는 한적한 밤거리를 달렸다. 가로등이 긴 줄무늬를 그리며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았다. 땀이 옷을 적셨다. 내가 여기 있어요. 그가 말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그저 그의 손을 꽉 쥘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강 대표님은 들어올 수 없었지만 나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그가 앉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엄마와 고모님도 뒤이어 도착하셨다. 나는 분만실 문이 닫히기 전에 엄마를 겨우 볼 수 있었다. 엄마의 눈빛은 걱정스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진통은 더욱 거세졌다.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경험일 줄은 몰랐다. 가장 아픈 순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힘내요. 조산사가 말했다. 거의 다 왔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아파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이 순간까지 이끈 모든 것들 때문에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주 작지만 아주 선명하게.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조산사가 내 가슴 위에 아이를 올려주었다. 붉고 쭈글쭈글하지만 따뜻한 생명체.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아이를 보았다. 닦을 새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여전히 약하게 울었고 아주 작은 손으로 내 옷을 잡았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강한 존재를 본 적이 없었다. 내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강 대표님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간호사 품에 안긴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해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책임감도 익숙한 침착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충격에 가까웠다. 고마워요. 그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너무 지쳐서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엄마는 다가와 손주를 보고 나를 보았다. 엄마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잘했다, 내 딸. 고모님은 뒤에 서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똘똘하게 생겼네 하고 짧게 한마디 하셨다. 그게 전부였지만 나는 그것이 그녀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느리게 지나갔다. 나는 아프고 피곤했지만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강 대표님은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다. 어떤 날은 의자에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졸기도 했다.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그가 대답했다. 여기 있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그가 아이를 안았을 때 그의 손길은 약간 서툴렀다. 아이가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는 멈칫했다. 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이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퇴원할 때 부모님이 데리러 오셨다. 아빠는 손주를 오랫동안 보시더니 강 대표님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 잘 보살피게. 아빠가 말했다. 네, 아버님. 강 대표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강 대표님이 내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피곤하죠? 그가 말했다. 이제 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이를 보았다. 무서워요. 뭐가요? 그가 물었다. 내가 잘 해내지 못할까 봐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 같이 배워가요. 나는 그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집 안에서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돌아갈 길은 없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도 않았다.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남아 있었다.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되고 서로의 동반자가 될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의 다음 편은
출산 후에 아주 평범한 나날들, 모든 갈등과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출산 후 첫 며칠은 토막난 꿈처럼 지나갔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한 번에 1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전몸살에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잠을 깼다. 어떤 때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지만 머리는 텅 비어 마치 내 자신의 삶에서 방관자가 된 것 같았다. 강 대표님은 한동안 휴가를 냈다. 그 결정에 회사 사람들은 적잖이 놀랐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분유를 타고 밤에는 나 대신 아이를 달랬다. 어떤 일들은 너무 서툴러서 피곤한 와중에도 웃음이 터졌다. 예를 들어 기저귀 하나를 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는 모습은 마치 힘든 회의를 막 끝낸 사람 같았다. 계약 체결하는 게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가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더 힘드네요. 나는 그를 보며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아주 진지했다. 익숙해져야죠. 엄마는 처음 며칠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주셨다. 내가 너무 피곤할 때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봐주셨다. 한 번은 엄마가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오랫동안 손주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눈빛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빠 닮았네. 엄마가 작게 말했다. 나는 엄마가 우리 아빠를 말하는 건지 강 대표님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묻지도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고모님도 손주를 보러 오셨다. 많은 것을 가져오지는 않으셨다. 그저 보약 한 재와 간단한 아기용품 몇 가지 뿐이었다. 그녀는 아기 침대 옆에 서서 잠든 아이를 보더니 내게로 돌아섰다. 잠은 좀 자냐? 그녀가 물었다. 네, 좀 설치긴 해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원래 그래. 그녀가 말했다. 처음 엄마가 된 사람들은 다 그래. 단 한마디였지만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칭찬도 비난도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집안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집은 더 조용해졌다. 이제 나와 강 대표님, 그리고 아이만 남았다. 깊은 밤, 나는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며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지만 귀는 모든 소리에 열려있는 그를 보았다. 가서 좀 자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기 소리 듣고 있어요. 그는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막 잠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뚜렷한 이유 없이 그저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강 대표님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왜 그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앞에 앉았다. 서윤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방금 아이를 낳았어요. 뭐든 잘 해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흐느꼈다. 하지만 무서워요. 대표님이 실망할까봐.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는 나를 꽉 안아주지는 않았다. 그저 내 어깨에 단단히 손을 얹어주었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젖에 익숙해지고 엄마 냄새에 익숙해졌다. 나는 새로운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다.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불안이 남아있었다. 이수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그 침묵은 나를 안도하게 하면서도 경계하게 했다. 나는 강 대표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사람은 그일 테니까. 어느 날 오후 그가 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을 때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나는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서재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강 대표님이 다른 여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 지나치게 다정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한때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은
나는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나는 오래 보지 않았다. 나는 상자를 제자리에 다시 넣어두었다. 손이 떨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저녁에 아이가 잠들고 나서야 나는 입을 열었다. 대표님. 네. 그가 돌아보았다. 대표님의 과거. 나는 말을 멈췄다.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끝난 일인지 알고 싶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내가 물었다. 없습니다.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만약 있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결혼이 아이라는 끈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또 다른 어느 날 저녁,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아빠가 말했다. 아빠랑 엄마가 손주 보러 한번 가려고 한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기다릴게요. 아빠가 손주를 안았을 때 그의 모습은 분명히 어색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익숙하게 손주 등 뒤에 손을 받쳤다. 너 닮았네. 아빠가 내게 말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문득 따뜻해졌다. 나는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더라도 내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은 내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바라보았다.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피곤하죠. 그가 옅게 웃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는 그에게 기댔다. 저도 그래요. 밖에서는 삶이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이를 낳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이 인내와 책임감, 그리고 수많은 포용으로 키워져야 하는 그 후의 세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편은 우리가 부모,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 평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자 나는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아이는 밤에 더 길게 잠을 잤고 나도 아이를 안은 채 집안의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때 잠재되어 있던 피로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 대표님은 회사로 복귀했다. 긴 회의와 심야의 전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여전히 일찍 퇴근하려 애썼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었다. 어떤 날은 내가 아이를 재우고 난 후에야 돌아왔다. 부엌은 차갑고 거실에는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오셨어요? 내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는 재킷을 벗었다. 아이는 잤어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둘 다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식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인 침묵이었다. 나는 아이가 생긴 후로 말이 줄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피곤했고 슬펐고 이 집 안에 갇혀가는 기분이었지만 말하면 투정이 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올라가마. 그녀가 짧게 말했다. 네. 나는 약간 놀라며 대답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예고 없이 오셨다. 내가 아이를 안고 나가자 그녀는 이미 문 앞에 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왜 이렇게 말랐냐? 그녀가 물었다. 네, 아마 밤을 새워서 그런가 봐요. 내가 옅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뜨거운 국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미안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는구나. 그녀가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지혁이는 일하러 가고 너 혼자 집에 있으면 몸을 챙겨야지. 네, 그녀는 며칠간 머물렀다.
많이 묻지도 하루 종일 손주를 안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내게 낮잠을 자라고 하는 등 아주 구체적인 일들만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존재가 나를 긴장하게 했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의 자유에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피곤해서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이에게는 모유를 더 많이 먹이는 게 좋다. 분유는 보조일 뿐이야. 네, 알아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젖이 잘 안 나와서요. 안 나오면 노력해야지.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 말은 바늘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젖을 물리며 남몰래 울었다.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 강 대표님은 늦게 돌아와 내 눈이 붉은 것을 보고 물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의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고모, 서윤 씨한테 무슨 말 했어요? 고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그저 엄마 노릇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줬을 뿐이다. 알아요. 강 대표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윤 씨한테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 사이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모님은 강 대표님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환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깊었다.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저 내 손주가 손해보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서윤 씨도 원치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서윤 씨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짐을 쌌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내게 말했다. 노력해라. 태어날 때부터 엄마인 사람은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이후 나와 강 대표님은 긴 대화를 나눴다.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아이가 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으로 마주 앉았다.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갇혀 있어요. 무서워요. 언젠가 제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강 대표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저 충분히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를 보았다. 이해받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내가 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했다. 주말에는 그가 아이를 돌봐주어 나는 밖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오랜 친구와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숨통이 트였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유모차를 밀며 동네를 산책하고 있을 때 나는 이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다가오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피곤해 보였다. 괜찮아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물었다. 네,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수진은 내 아이를 보며 옅게 웃었다. 그 사람 닮았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이수진이 말했다. 그냥 이제 다 놓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읽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요.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어떤 경쟁자는 떠날 때 승리를 남기지 않고 해방감을 남긴다. 그날 저녁 나는 강 대표님에게 다시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왜요? 내가 물었다. 그 일을 우리 사이의 균열로 만들지 않아줘서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결혼은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풍파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안고 거울 앞에 섰다.
아이는 얌전히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다.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배우고 있어. 엄마가 되는 법, 아내가 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이 되는 법을. 거실에서는 강 대표님이 아이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란 불빛이 그의 아주 평범한 모습 위로 쏟아졌다. 나는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 일, 과거, 모든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말하는 법, 물러서는 법, 그리고 같은 편에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도 이해했다. 계속하기를, 포용하기를,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것. 아이가 6개월이 되자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삶이 더 이상 나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지 않고 내 안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볼 수 있을 만큼 속도를 늦췄다는 것을. 아침에 나는 아이를 안고 발코니로 나갔다. 햇살이 아이의 솜털 같은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아이는 불분명한 소리로 옹알이를 했고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굴레는 족쇄가 아니라 기댈 곳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강 대표님은 요즘 저녁 회의가 줄었다.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정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그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저녁에 그는 일찍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안고 산책했다. 서툴지만 끈기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그 남자가 예전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잠들었을 때 그는 내 옆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도 서류도 보지 않았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길을 잃은 기분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둘 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하는 휴식 시간 같았다. 그 주말에 부모님이 놀러 오셨다. 아빠는 손주를 안고 집안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셨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두 부자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것 봐. 내 아빠 변했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빠가 말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훨씬 더 안심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고모님도 오셨다. 그녀는 시골에서 가져온 것들을 부엌에 단정하게 놓으셨다. 내가 차를 따를 때 그녀는 나를 잠시 보더니 말했다. 전보다 덜 피곤해 보이는구나. 네,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면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단 한마디였지만 나는 그것이 그녀가 나를 진정으로 더 이상 탐색하거나 훈계하는 위치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다시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풀타임이 아니라 그저 조금씩 다시 시작하는 것. 나는 강 대표님에게 말했다. 다시 일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한 부분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반대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그저 당신이 너무 무리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내가 회사로 돌아간 날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시선도 암시적인 질문도 없었다. 나는 들어가서 옛자리에 앉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야망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했다. 김 팀장님이 복도에서 나를 만나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 나는 그것이 진심 어린 축하라는 것을 알았다. 삶은 점차 새로운 리듬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클라이맥스도 갑작스러운 충격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내게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나는 나의 결점, 강 대표님의 결점, 그리고 이 결혼 자체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잠들었을 때 나와 강 대표님은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에 길고 흐릿한 줄무늬를 남겼다. 후회한 적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어떤 순간들에는 책임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해요.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더라도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 나서기를 선택할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어긋난 상황에서 시작되어 의심과 갈등을 거쳐 완벽함이 아니라 선택으로 끝을 맺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안고 거울 앞에 섰다. 아이는 나를 보았다. 눈이 까맣고 초롱초롱했다. 나는 문득 더 이상 내 자신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화려하지도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강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껴안을 만큼은 단단했다. 나는 아주 나지막이 아이에게 말하듯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모든 행복이 제때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니야. 어떤 행복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기도 해. 하지만 우리가 감히 문을 열고 책임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행복은 여전히 머물 수 있어.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도시는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강 대표님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자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고 방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아주 얌전히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다. 나는 두 부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내 인생은 동화가 되지 않았지만 실수로 가득하고 교훈으로 깊으며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을 만큼 따뜻한 진짜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게 이 모든 것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다. 마주할 용기, 책임질 용기, 그리고 행복은 완벽한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라고. 아마 이제 이야기가 막을 내린 이 시점에서 남는 것은 극적인 사건들이나 누군가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마주했는가 하는 방식일 것이다. 인생은 좀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시작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행복은 아주 늦게 찾아오고 어떤 행복은 아주 잘못된 시점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자신을 이해하기도 전에 찾아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있다. 도망치는 것은 쉽고 상황을 탓하는 것도 쉽다. 하지만 감히 멈춰서고 책임지고 실수를 바로잡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 이야기에는 완전히 옳은 사람도 완전히 틀린 사람도 없다. 책임감에서 시작된 결정이 점차 책임감을 사랑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있다.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매일 조금씩 덜 아프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화려한 약속이 필요 없는 관계도 있다. 그저 적절한 순간의 존재감, 충분한 인내, 그리고 충분한 포용만 있으면 된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일 것이다. 모든 가정에는 숨겨진 구석이 있고 모든 결혼에는 조용한 전쟁이 있으며 모든 여자는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을 맡게 될 때 처음부터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강인함은 모든 것을 억지로 참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줄 알고 도움을 청할 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데 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 기억하라. 완전히 옳은 선택은 없다. 오직 당신이 끝까지 책임질 용기가 있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착실하게 살고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자신에게 더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 이야기의 마지막 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당신 자신을 위한 교훈을 찾게 해줄지도 모르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